안녕하십니까. 실전경매 노하우 앤손입니다. 오늘은 72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경매에서는 반복을 통해 기본을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을 튼튼하게 가지고 있으면 다양한 물건에 자신 있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처음 경매를 시작하시는 분은 익숙하지 않은 개념 때문에 어렵다고 느끼실 텐데요. 지금처럼 자주 반복해서 보다 보면 어느덧 경매가 어렵지 않다는 것을 느낄 겁니다. 그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정지상권은 그 성립 요건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아야 되고 또 건물이 저당서절정 이전에 이미 존재해야 된다는 이러한 성립 요건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되고 또 중요한 판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유치권은 많은 사람들이 허위로 신고를 합니다. 자, 그래서 유치권이 허위인 것을 여러분들이 입증하기 위해서 현장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지상권은 경매에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에 속하죠. 자, 왜냐하면 법정지상권은 대체로 판례에 의해서 법정지상권이 있다 없다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판례 공부하는 게 쉽지가 않죠. 또 하나, 법정지상권이라는 것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때 법정지상권이 생길 여지가 있는데, 자, 그 건물의 내용이 조금 찾아보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토지는 누구의 소유인 것이 오래전부터 등기부에 나타납니다만 건물은 미등기 건물일 경우 그 소유자에 대한 기록이 불분명하죠. 자, 그래서 누구의 소유자인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있다 없다 판단하는 것이 무척 어렵다는 겁니다. 자, 법정지상권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를 나타냅니다. 자, 여러분들이 토지만 낙찰받았을 경우에 그 지상에 있는 건물 소유자와 어떻게 타협하고 해결할 건가? 아주 중요한 문제죠. 또 그 반대로 여러분들이 토지를 낙찰받지 않고 건물만 낙찰을 받았을 때 반드시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을 낙찰받고 여러분들은 합법적으로 거기 계속 건물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법정지상권은 법정지상권 자체가 있느냐 없느냐, 자,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자, 그래서 법정지상권이 있다라는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조건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이 법정지상권의 성립 조건에 대해서는 제가 두 가지가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하나가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해야 된다라는 거였죠. 자,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했다가 어떤 이유에 의해서 이것이 건물과 토지가 소유자가 달라질 때 법정지상권이 생길 여지가 있다라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자, 건물이 저당권 설정 이전에 이미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두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만 법정지상권이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되고 또 나머지 그 외에는 많은 판례들이 있는데 제가 중요한 판례 한 서너 가지를 열심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 조건과 그 판례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를 하신다면 자, 경매에 나오는 부동산에 법정지상권이 있다 없다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 제가 볼 때는 한 70, 80%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런데 법정지상권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건물에 대한 특히 미등기 건물의 경우 건물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건물과 토지가 같은 사람의 소유였어야 됩니다. 그런데 건물에 대한 기록이 없으니까 오래된 건물 같으면 그것이 누구의 소유였는지 또 하나 그것이 언제 지어졌는지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파악하기 위해서 동네 주민을 만나거나
아니면 기록을 파헤치거나 이런 노력을 많이 기울이셔야 됩니다. 또 하나, 법정지상권은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니까 그것이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통은 협상의 이야기는 합니다만 이 협상에 의해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결국 소송으로 가게 되죠. 소송으로 간다는 것은 많은 비용과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법정지상권을 여러분들이 투자할 때는 이것을 중단기로 길게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 역시 자금 문제도 여러 여유가 있게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이것을 꼭 판단을 하셔야 되고 또 이렇게 협상이나 소송을 가기 전에 그러니까 낙찰을 받기 전에 건물의 소유자를 미리 만나서 면담하고 그 건물 소유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또는 금전적으로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미리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토지와 건물은 한 사람 소유여야 그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내가 토지를 그 사람에게 팔거나 아니면 그 건물을 내가 사거나 이렇게 해야 이것이 쉽게 해결되는 것인데 상대방이 그런 능력이 있는지를 미리 면담으로서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법정지상권에 대해서는 앞에 미리 많은 사례들을 말씀드렸으니까 오늘도 몇몇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몇몇 사례를 또 말씀드리고 아울러 법정지상권과 유사한 것이 분묘기지권이 있었죠. 분묘기지권은 역시 법정지상권처럼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샀을 때 거기에 계속 그 사용할 권리를 주는 게 분묘기지권입니다. 대체적으로 경매 대상인 토지에 분묘가 있으면 분묘기지권이 성립한다고 보고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것을 좀 쉽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일단 유연이냐 분묘 연고가 있느냐 무연이냐를 찾는 것이 중요하고 유연일 때는 그 연고자를 만나서 대화로 해결이 될 건가. 분묘는 법적으로 해결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대화로 이것을 이장할 수 있는가를 판단해야 될 것이고 무연일 때는 그 절차에 따라서 이장을 하면 되겠죠.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역시 이 사례를 가지고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자료를 보실까요? 서울시 양천구에 건물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대지만 경매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상에 보시는 바와 같이 건물이 있는데 건물은 경매에서 제외되었으니까 이것은 법정지상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2006년도에 1억 2,900에 감정되었고 최종적으로 경매가 취하된 사건입니다만 여러분들 공부를 위해서 아래쪽의 자료를 좀 더 보겠습니다. 많은 임차인이 있습니다. 건물은 제시외로 미등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토지 등기부만 나타나죠. 토지 등기부를 보면 2003년도에 현재의 소유자가 매매로 취득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 현 소유자가 매매로 취득할 때 그 이전에 이미 집이 있었느냐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현 소유자가 토지를 취득한 이후에 이 건물을 지었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런데 임차인에 대한 기록을 보면 97년, 92년부터 살았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현재 소유자가 토지를 매입할 때는 이미 건물이 있었겠죠. 그렇다면 현재 소유자와 토지와 건물을 같이 매입을 하고 토지는 소유권 이전을 받고 건물은 미등기여서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했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판례에 의해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여러분 다 배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2003년 이전에 지은 집이고 이 집이 어쨌든 이 경이 여기에 토지 소유자가 사실상 소유자로 나타난다면 법정지상권이 없을 가능성이 커져.
자, 그렇다면 이것을 토지를 낙찰받고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철거를 전제로 토지를 정상적인 가격에 팔거나 아니면 건물을 저렴하게 사거나 아니면 최종적으로 건물을 철거시키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건물을 철거시키는 것은 많은 임차인이 있어서 쉽지도 않거니와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자, 일단 법정지상권이 없을 가능성이 큰 물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례를 볼까요? 용인에 역시 건물이 있는 토지만 경매로 나왔습니다. 건물은 앞의 사건과 비슷하게 건물은 경매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앞의 사건하고 또 다른 게 건물에 등기가 있습니다. 자, 일단 2억 2,200에 감정이 되었고 2008년 5월 현재 1억 4,200에 경매가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자, 이 주변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여기가 지금 화면에 다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화면 왼쪽이 신갈 오거리, 신갈에서는 아주 번화한 거리죠. 자, 이쪽이 구갈역이라는 기록이 보입니다. 전철이 영통으로 해서 수원으로 지나가죠. 지하철이 지나갑니다. 또 경전철이 신갈에서 용인 시내로 또 지나가죠. 이쪽에 장래 가치는 좋은 쪽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등기부와 내용을 다시 한번 볼까요? 주변은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나타났고요. 자, 지상에 제10의 건물, 자, 제3자가 소유하고 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건물 등기부가 있습니다. 토지도 역시 제3자 김 씨가 소유하고 있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이 소유자가 다릅니다. 건물이 64년도에 보존 등기됐는데 그때 최 씨가 소유자로 나타나 있고 토지는 현재 김 씨로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법정지상권과 유사한 민법 622조에 의한 건물 소유자가 토지 임차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는 그런 내용이 되죠. 자, 그렇다면 이것은 토지를 여러분들이 만약 낙찰을 받는다면 건물 소유자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건물 소유자가 이 집에 살고 있지 않고 행방불명된 결국은 지료를 청구하지만 지료가 토지 소유자에게 지불되지 않는 자, 그렇다면 지료는 2회 이상 지불하지 않을 때 법정지상권이나 임차권을 소멸을 주장할 수 있죠. 자, 소멸이 된다면 그때는 건물을 철거하거나 아니면 건물을 경매 대상으로 삼아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사건을 볼까요? 자, 전라남도에 건물에 있는 토지만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건물은 경매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520만 원에 감정이 되고 아주 저렴합니다. 2008년 6월 현재 150만 원 정도까지 가격이 유찰된 그런 사건입니다. 자, 아래쪽의 내용을 좀 볼까요? 자, 여기 경매 대상인 토지 답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그 지상에는 현재 창고가 있고 창고는 경매 대상이 아닌 그래서 역시 법정지상권의 문제가 있는 물건이 되겠습니다. 자, 등기부를 보니까 89년도에 건저당이 되어 있네요. 자, 그리고 그 지상의 건물은 토지 소유자가 건축하여 점유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죠?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아야 된다. 자, 현재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조건이 뭐였죠? 건저당이 설정될 시점에 이미 건물이 있었어야 된다. 자, 여기 건저당이 설정되는 것은 89년입니다.
자, 과연 이 창고가 89년 이전에 건축이 되었었느냐. 만약에 89년 이후에 건축이 되었다면 법정지상권이 없죠. 89년 이전에 건축되었다면 창고는 법정지상권이 있다고 봐야죠. 자, 만약에 89년 이후에 창고를 지었는데 여기 건저당 89년 건저당 자, 채권 최고액 320만 원을 자, 이것을 변제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 그렇다면 법정지상권이 없던 것이 있는 것으로 또 바뀝니다. 자, 대위변제와 비슷한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어쨌든 현재의 상태로 봐서는 창고가 89년 이전에 지어진 것 같지가 않으니까 법정지상권이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토지의 가격이 저렴하니까 혹 법정지상권이 있다 하더라도 과연 건물 소유자가 지료를 지불할 수 있느냐. 자, 이런 정도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건을 볼까요? 충남 천안의 임야가 농지가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농지 4,400여 평방미터고요. 자, 지상에는 건물은 없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것이 2억 4,600에 감정됐고, 자, 2008년 4월에 8,900만 원 정도의 낙찰이 된 사건입니다. 아래쪽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관리지역이라는 기록이 있고요. 두 필지네요. 자, 차량은 출입이 되지 않는다고 나타나고 완경사, 국도는 가까이 있고 현재는 맹지라는 기록도 나옵니다. 자, 여기서 토지 등기부를 볼까요? 특별한 내용이 없습니다. 압류와 건저당이 있고 경매가 신청됐습니다. 자, 등기부 자체는 문제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아래쪽에 나타나는 분묘입니다. 분묘가 4기가 있다. 자, 이 4기의 분묘를 낙찰 이후에 어떻게 처리할 건가? 만약에 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그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자, 이런 것이 중요하죠. 제가 볼 때는 현재의 소유자가 자, 이 분묘와 연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분명히 분묘 기지권이 있을 것이고, 자, 그렇다면 타협에 의해서 이것을 이장 처리를 해야 되는데 낙찰받기 전에 소유자, 채무자를 미리 만나봐야 되겠죠. 그래서 협상에 의해서 분묘 기지권을 처리할 수 있다면 다행이고, 협상에서 처리가 안 된다면 그 분묘가 있는 그 상태로 이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가를 판단해야 되겠죠. 자, 역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이 토지의 가치를 판단하셔야 되겠습니다. 경매에서 유치권은 많은 사람들이 행사를 합니다. 자, 그것은 자기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도 있고 유치권이라는 권리의 맹점을 또 이용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유치권은 많은 허위의 권리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유치권은 이게 아주 강력한 권리죠. 자, 경매 대상인 부동산에 어떤 건설 채권이나 필요유익비를 투입해서 그 비용을 받기 전까지는 나는 명도해 줄 수 없다, 비켜줄 수 없다라는 게 이 유치권입니다. 자, 이렇게 강력한 권리고 많은 시간을 끌거나 금전을 요구하거나 또는 유치권자가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이 활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대부분 허위의 유치권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법정지상권에 대한 판단은 등기부를 보거나 건축물 대장을 보거나 또는 과세 대장을 봐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를 판단할 수가 있는데 유치권은 서류가 없습니다. 법원에 유치권 관계된 서류가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보기도 힘들거니와 경우에 따라서는 봐도 아무런 근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치권은 결국 현장에서 허위의 여부를 판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어떤 물건보다 현장의 활동이 중요한 것이 유치권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유치권에 대해서 판단하기 전에 먼저 아셔야 될 게 결국은 유치권이 어떤 경우에 성립하는가. 자, 이 성립 조건이 중요하죠.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5가지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자, 점유를 하고 있느냐, 제대로 점유를 하느냐. 특히 유치권이 신고된 물건에 임차인이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을 때 그 임차인이 유치권자를 위한 간접 점유이냐. 그것이 간접 점유가 아닐 때는 이것은 점유하지 않는 것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 낙찰을 받으셔도 되죠. 또 이 점유는 경매가 시작되기 전부터 점유를 해야 유치권으로서 성립한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유치권은 이 점유가 아주 중요하죠. 또 유치권을 신고하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임차인이죠. 임차인이 자신의 보증금, 권리금, 또 시설비 투입에 대해서 유치권을 많이 주장을 하는데, 자, 임차인은 유치권 배제 특약과 관련해서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명도 때 원상 복구의 의무가 기재되어 있다면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 또 하나, 임차인은 자신의 편익을 위해서 투입한 비용은 유치권으로 인정받기가 어렵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유치권을 여러분들이 조사를 하셔서 이것이 허위의 유치권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자, 물론 낙찰을 받으셔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받으셔야 되는데, 원칙적으로 유치권은 인도명령의 대상이 아니죠. 아닌데, 허위의 유치권이라는 것을 낙찰자인 여러분이 입증만 할 수 있다면 인도명령이 가능합니다. 저는 제가 낙찰받은 유치권 관련 사건은 거의 대부분 인도명령에 의해서 해결을 받습니다. 자, 이것이 좀 애매할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협상에 의해서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협상이란 것이 낙찰자가 뭔가 유리한 칼자루를 갖고 계실 때 그것이 여러분의 유리한 쪽으로 국면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유치권이 가짜인 것을 입증할 수 없을 때는 결국 협상도 불리하게 끝나겠거니와 경우에 따라서는 소송으로 가야 되죠. 자, 그래서 유치권은 현장에서 깊이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물론 많은 경험이 필요할 텐데, 이해관계인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채권자, 채권은행, 자,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미리 사전에 접촉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유치권이 가짜인 것을 어렵지 않게 밝혀낼 수 있을 겁니다. 자, 유치권에 대해서 역시 몇몇 사례로 좀 더 깊이 있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같이 보실까요? 대전에 걸린 주택이 경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토지 건물 일괄 경매입니다. 감정가가 3억 3천이고요. 2억 4,200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자, 아래쪽의 내용을 좀 볼까요? 자, 지금은 유치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많은 임차인이 있네요. 자, 여기서 특히 한 사람, 자, 이 서 씨가 94년도에 전입하고 2002년도에 확정을 받고 보증금 6천을 신고를 했는데, 자, 현황조사에는 보증금이 5천이라든가 또는 다른 내용도 나옵니다. 3천이었다가 1,500을 증액했다는, 자, 여러 가지 기록이 나오는데, 자, 이것이 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자, 아래쪽에 등기부가 있고요. 자, 그리고 등기부 맨 아래쪽에 보면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임차인 서 씨가 필요유익비 4천여만 원을 유치권 신고했다는 기록도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등기부를 좀 볼까요? 토지 등기부를 보면 건저당 이후의 권리가 중요한 내용이 없죠. 그래서 등기부는 모두 깨끗하게 된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건물 등기부 역시 건저당 이후에 별 내용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임차인 서 씨에 대한 내용을 좀 더 한번 볼까요? 자, 말소 기준 권리가 건물 기준으로, 자, 임차인의 대항력은 건물로 판단해야 되니까 2000년 6월 28일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죠. 자, 임차인 서 씨는 94년도에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배우지 않으셨는데, 자, 미리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000년도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지 않았고, 자, 그 상가건물 그 임대차보호법은 2002년도 11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이 이전에 건저당이 있었을 때는 이 법이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 2000년 건저당에는 이 서씨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래서 94년 이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국민은행 건저당 이후에 다른 이 시의 건저당이 이것이 적용될 때는 이때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을 때죠. 그래서 국민은행이 배당을 전액받고 만약에 낙찰된 대금이 아직 남아있다면 그때는 서씨가 순서에 의해서 배당을 받을 것입니다. 자, 어떤 경우든 낙찰자가 서씨의 배당금 중 미배당금을 인수하지는 않습니다. 대항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싶은 중요한 것은 과연 이 서씨의 필요유익비가 유치권으로 과연 인정이 될 건가? 자, 이 내용이 실제 필요유익비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이 자료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데, 자, 이 사건과 관련해서 낙찰자가 임차인 서씨를 인도명령으로 내보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필요유익비가 유치권으로 인정된다면 낙찰자가 임차인을 인도명령으로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인도명령으로 내보냈다는 것은 임차인으로서 대항력도 없고 유치권자로서의 대항력도 없다는 거죠. 자, 실제 대법원의 나의 사건 검색에서 인도명령이 나온 내용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이것이 대법원의 나의 사건 검색이죠. 자, 지금 이 사건 번호를 여러분들이 인도명령으로 검색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진행될 당시에는 대법원의 기록에 인도명령 사건 번호가 나왔지만 지금은 이것이 배당이 끝난 상태니까 이러한 기록들이 모두 지워졌습니다. 자, 낙찰자가 조씨로 나타나네요. 자, 여기 보시면 낙찰자 조씨가 나타나고요. 인도명령이 인용 결정이 나타납니다. 자, 상대방에 대한 기록은 자, 여기 나타나죠. 낙찰자 조씨, 피신청이 상대방 서씨. 자, 그러니까 이 서씨는 대항력도 없고 유치권도 인정이 안 되니까 인도명령이 그대로 결정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건을 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이 사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치권자도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면 인도명령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죠. 자, 여기서는 평택의 오피스텔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자, 여러 건이 나왔는데요. 그 중에 2번을 보겠습니다. 자, 감정가는 6,500, 3,570만 원에 낙찰된 사례입니다. 자, 여기서 뭐 특별히 중요한 것은 없는데, 자, 임차인에 대해서 좀 볼까요? 두 사람이 대항력을 주장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두 사람이 형제가 아니고, 자, 여기 전부를 전입하고 있다라는 기록이 돼 있고, 전입하고 확정받은 내용도 똑같습니다. 하나의 임대차 계약을 두 사람이 신고한 거죠. 두 개의 임대차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것이 하나의 임대차라면 2004년 6월에 전입하고 확정받은 이 보증금 3,500이 전액 지불된다면 낙찰자는 더 이상의 부담이 없는 거죠. 자, 아래쪽에 건물 등기부가 있습니다. 말소기준 권리는 2005년 건저당이니까, 자, 이 건저당보다 임차인이 먼저 전입하고 확정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3,500 이상에만 낙찰되면 임차인은 전액 배당이죠. 자, 그 아래쪽에
유치권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유치권자 정 씨가 2억 3천이라는 큰 돈을 유치권을 신고를 했습니다. 자, 실제 이 정 씨가 공사를 하고 못 받는 돈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유치권자가 현재 점유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자, 현재 누가 점유하고 있나요? 당연히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임차인은 누구와 계약했을까? 자, 이 건물의 소유자와 계약했다면 유치권자와 관계가 없으니까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거죠. 만약에 유치권자와 계약을 했다면 그러면 유치권자를 위한 간접 점유가 되니까 유치권이 성립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을 누구와 계약했는지 판단하는 것은 자, 대항력 있고 전액 배당을 받는 서씨를 직접 만나서 쉽게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임차인은 자기 보증금을 다 받기 때문에 입찰을 하려는 여러분이 가서 대화를 시도했을 때 쉽게 대화를 하죠. 자, 누구와 계약했느냐? 집주인과 계약을 했답니다. 그렇다면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죠. 단지 3,500 이상의 낙찰만 받으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자, 이 낙찰자는 3,570의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모든 것이 해결된다라고 보고 정확하게 권리를 분석한 사람이죠.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법정지상권은 입찰 전에 미리 건물의 소유자를 만나서 자, 타결의 가능성, 협상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법정지상권은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자, 대부분의 유치권이 허위의 권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허위인 그 자료를 현장을 통해서 철저히 조사하셔서 입증을 할 수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유치권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